안녕하십니까. 연인수의 경제토크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이른 휴가를 가느라고 며칠 자리를 비웠는데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사실은 그 미국이 급락했나? 미국도 사실 급락 아니에요. 그죠? 네. 괜찮은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집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반도체 얘기할 텐데 그죠? 이 사실 우리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리니까 함께 밀리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뭐 왜 우리만 빠지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우리가 좀 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ETF 2배 레버리지가 들어오고 나서 수급이 좀 꼬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수급이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의 종목들은 손실이 난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손실을 가져가고 뭔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차라리 반도체 쪽 투톱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에 빠른 복구를 원하시면 2배짜리 상품을 오히려 딴 걸 팔고 그죠? 네. 2배로 더 몰리고 변동성은 네. 크고 밀리니까 더 밀리고 그죠? 네. 2배 레버지로 돈 많이 번 분들이 있을까? 근데 막상 뭐 이게 있겠지만 네. 그죠? 전체적으로 노이즈였다. 그런 수급적 요인들이 사실 많았고 우리 시장이 그런 변동성에 극강해. 뭐 올해만 해도 뭐 사이드 카는지 예산일이고 그죠? 네.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그 핵심이 AI잖아요. 그죠? 그쵸. AI고 반도체인데 지난해 몇 차례 있었던 AI의 우려,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메타발로 해서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일단 메타 관련돼서 이제 메모리 주문 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네. 이야기였냐면 일단 메타가 과잉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AI 인프라 확장하는 구간 속에서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임대를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잉여 컴퓨팅 자원이 남아돌아? 그럼 새로운 주문이 축소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은 이미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쳐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타에서 우리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었고요. 블룸버그 축을 통해서 5월 달쯤에 메타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블룸버그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좀 불거진 사태인데 결국 메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워터멜론이라는 또 GPT 5.5세대를 능가할 수 있는 워터멜론이라는 AI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더 똑똑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연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피력을 시켜줬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성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HBM, LPDDR5라던가 NAND, 차세대 ESS 등 최첨단 프리미엄 메모리 칩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외부 고객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수요가 위축되는 흐름이 아니라 메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라고 시장은 나중에는 해석이 나온 게 메타는 실적 발표 우리가 뚜껑을 열면 아마존 그리고 그나마 알파벳은 항상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실적을 그래도 잘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쪽이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항상 메타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는 MS도 클라우드 사업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엔 좀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이어졌고 메타는 AI를 통한 광고 수익 매출 외에 또 새롭게 시장에서 주주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비 과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첨단 메모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플랫폼 다각화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부분에 대한 부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려는 흐름이지 이거를 수요 자체를 굉장히 축소를 시킨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메타 관련된 노이즈는 해결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AI를 둘러싼 두 번째 우려, 워낙 반도체 값이 비싸니까, 네. 그 빅테크들 제품 만드는 쪽, 특별히 이제 애플 같은 데서 중국산을 좀 쓰려는 거 아니야? 이런 그죠 움직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 그랬을 경우에 또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 일단 중국산을 쓰는 것 자체는 불편할 수 있죠. 이 워딩 자체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중국과의 이런 관계를 미국의 정부 측이 그대로 냅둘까라는 부분들, 지금 패권 전쟁에서 AI라는 이 부분에 미국은 절대 중국 쪽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텐데 네. 이거를 중국과 애플이 과연 의미 있는 물량을 이쪽에서 채택을 해서 같이 흐름을 할 것인가? 그거는 좀 현재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아이폰용 D램을 우리가 사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사양 자체를 과연 창신 메모리 쪽에서 양쯔 메모리 이쪽 창신 메모리와 양쯔 쪽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있는 가운데 지금 창신 메모리가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쌀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중국 안에서도 일단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물량들이 뭐 하웨이라던가 알리바바들을 통해서 물량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마저도 물량이 지금 남지 않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5에서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채택해야 되는 이유가 가격, 그리고 물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여기에 지금 스펙을 채우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D램 IP가 있는데 애플이 특허 침해 소송 리스크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갈 것인가, 안고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8E,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에는 채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같이 손을 잡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에 좀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메모리 기업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격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해라.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의 이 영업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죠, 그죠? 그쵸. 이런 반도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거나 어느 회사의 이익률이 뭐 70%, 80% 된다는 거는 시장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독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거를 그냥 시간이 가면서 그거 사서 죽지 않는다니까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중국산을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지난번에 얘기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줄이거나, 그죠? 계속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또 AI 이슈가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난 숫자를 투자하는데 이 공급이 그럼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각. 네, 일단 우려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외사 쪽에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피력을 하면서 메모리 업황의 고점 신호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이게 하루 이틀 뭐 2, 3년 안에 끝나는 그렇죠. 프로젝트가 네. 아니라 2026년부터 35년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의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게 업계에서는 2033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 사이클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단기적인 캐pex 과잉으로 인한 뭐 사이클 다운이 올 것이다. 이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일단 지금은 수요가 오히려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물량이 없는 게 한동안 시장의 문제가 됐는데 또 물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공급 과잉 우려는 나오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최근에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피크아웃이 언제 올 것이냐를 국내에서도 뭐 여러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최근에 급등락하는 거는 그런 시점이 오면 뭐 주식을 다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본 반도체 업체에서 이런 상황을 좀 조사해서 분석해낸 자료가 있다, 이거는요. 예. 네, 일단 일본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잠재적인 다운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추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 현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경영진과 낸드 공급망 업체들의 이야기를 좀 빌려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가이던스를 계속 던져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이크론이 이번에 일본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증서를 또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다 연결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2분기 지금 평균 판매 가격 단가가 낸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3분기, 4분기 역시 2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낸드 시장은 우상향할 거라고 시장 속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지금 LTA를 일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계약 체결을 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은 장기 계약 체결. 특히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은 장기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뭐 생산량에 대한 통제, 우리가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국내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생산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구간 안에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7년 낸드와 그리고 디램 관련돼서는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관련돼서는 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쎄요. 엄청나게 잘 나온 건데 주가는 빠져요. 그죠? 실적 발표하는 날. 뭐 세론입니까? 어떻게 된 거니까 실적 얘기 좀 해주세요. 삼전. 네,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171조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89.4조 원이 나왔는데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810%가 폭증을 했고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제. 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옵니다. 지금 뭐 스트릿 컨센은 90조 넘는 걸로 봤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는 좀 하회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충당금이 네, 성과급 승당금 빼면 사실은 100조 네, 되는 100조요. 거죠. 네. 근데 충당금을 빼도 원래는 90조 넘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110조도 기대했던 네. 컨센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은 밤사이에 높아졌나 봅니다. 일단 스트릿 컨센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를 부합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는 봐요. 물론 세부 실적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세부 실적을 시장은 좀 더 보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가장 영향력을 준 건 공교롭게도 요즘에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돼서는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낸드 기업들 그리고 MLCC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그동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쉬어가야 되거나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다 매도, 시장 자체를 매도로 보는 건 아니지만 업황 자체는 좋지만 너무나 가파른 시세에 조정 흐름이 좀 당분간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많이 빠진 부분들,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외사 쪽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과하기는 하지만 네. 일단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만큼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만큼 세론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차익 실현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또 높아진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외사 쪽의 이야기 거기다 8%, 10%씩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가격이 좋으셨던 분들도 일부는 비중을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구간이라서 이런 매도에 대한 압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어떤 포지션에 대한 대응 변화는 다르게 했지만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실적은
잘 나왔는데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 4분기 때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론으로 작용은 되지만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으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숫자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보고서를 써서 큰 파장이 있었던 때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도 이제 네. 조정이 온다. 마침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네. 책임도 안 져요. 질러놓고 아니면 또 좋다고 그러고 그죠. 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겨울 네. 온다 했다가 바로 그러니까요. 봄이 온다 또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 외국계는 뭐 야 니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뭐 담당자 바뀌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죠. 뭐 그때하고는 또 뭐 상황이 달라 이러면서 이게 뭐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닌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이 여전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럼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1분기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야, 그쵸. 피크아웃 아닌가? 봤는데 2분기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실적 좋았잖아요. 네. 이제 사실 3분기를 보는 거죠. 그죠? 그쵸. 3분기를 보면 이게 피크아웃인가?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들은 적어도 올해 3, 4분기까지는 증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가 결국은 LTA, 장기 공급 그쵸. 계약 그런 네. 거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모멘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락도 맞고 그리고 아래 밑에서 사신 분들도 내 수익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오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LTA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만약에 빅테크들이 매력적이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매력적이다 한다면 그들이 이제 7월 말부터 실적 발표에 들어갑니다. 8일, 9일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만약에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시장은 그럼 그들이 캐펙스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집행하게 될 것이고 그 돈을 집행하는 그 효과를 누가 보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반도체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부담이 됐던 가격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TA라는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하방 지지는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TA 그리고 여전히 철저한 판매자 우위 시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지금 주가가 흔들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다 까먹게 돼요. 우리가 10% 하락하면 네. LTA도 기억 안 나고요. 공급자 그렇죠. 우위 시장도 사실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을 해보면 이 시나리오가 바뀐 게 있을까? 근데 이 시나리오는 맞아요.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주가가 뭐 한 2, 3% 빠지면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루에 뭐 10%씩 네. 그죠? 오르내리면 와 불안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수익 어디 갔어? 네. 그죠?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네, 혹은 손실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면 여러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공급 계약이나 그죠? 반도체 가격이나 3분기 전망이나 꺾인 게 없습니다. 네. 그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노트북을 딱 닫고 그죠? 네. 장 끝날 때까지 그냥 장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생각을 안 하거나 그죠? 꼼꼼히 따지다 보면 이제 오늘 급락해서 팔고 나면 내일 그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도 글로벌리 제일 싼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네. 한국 시장 PER로 보면 과거 10배인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그죠? 예를 들면 8배다 그죠?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하면 이제 벌써 같이 올라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약간 너무 하나에만 쏠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그 반도체 중에서는 어느 쪽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HBM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네, 일단 한동안 이제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소부장 그렇죠. 네, 예. 요즘에 분위기가 또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실 만한 포인트가 반도체 투톱이 쉬어갈 때는 소부장 기업들이 강했는데 투톱이 많이 빠지니까 더 많이 빠지는 양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쉬어도 적당히 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투톱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부장 기업들은 요즘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돼서 지금 메타랑 엔스로픽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한 50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된다. 그래서 3분기 또는 4분기엔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수 상승률도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파운드리 관련돼서 오사트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오사트 기업 또 그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자금이 새롭게 들어온다면 투톱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투자, 증설, 긴 장기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먼저 발주가 일어날 것이고 발주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소부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구간을 겪지만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되 소부장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은 어려워도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 대신 실적이 나와주고 그 고객사가 확실한 왜냐하면 소부장 기업들이 100기업이 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안에서 그냥 소부장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뿐이고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할 뿐이지 지금 수주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소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확실한 고객사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2차전지도 뭔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가다 그죠? 네. 급락이 아니라 조금 멈춰지면서 다른 섹터에 코스닥이 이제 되나? 뭐 7월 1일 날 코스닥 30주년 그러면서 2차전지 바이오 소부장은 그 전부터 갔었고 그죠?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지수가 반도체 빠지면서 같이 밀리니까 뭐 2차전지도 밀리는 거죠. 결국은 실적일 텐데 LG엔솔이 실적 발표를 했네요. 네. 네, LG 엔솔이 실적 발표했는데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랑 같이 실적 발표하면서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정도로 그러게요. 정말 모든 관심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 삼성전자 쪽으로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감소를 했고요. IRA 기반해서 세액공제를 반영을 하면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해당 금액 제외하면 1,2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조금 제외를 하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흑자 전환이라는 이 키워드를 시장에선 헤드라인으로 많이 꼽기는 했지만 일단 미국 생산 보조금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외형 성장은 이어졌지만 본업에 대한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이었다. 시장의 컨센도 좀 하회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장 분위기 안에서 2차 전지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도 ESS 쪽도 매출은 증가했는데 수익성 개선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치였다라는 평가들이 줄을 이으면서 오늘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 8%가 좀 빠지면서 아쉬운 양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뭐 워낙 23년의 급등의 그 후유증을 몇 년 우리가 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 주가도 이익을 땡겼었던 부분들을 희석하고 그죠. 상당히 조정을 버티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지나는 것 아니냐. EV도 그렇고 그죠. 네. ESS.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2분기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여전히 좀 부진하다. 그죠? 그럼 뭐 삼성 SDI나 뭐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겠죠, 그죠? 업황이 그렇죠. 그럼 분야별로 그러면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ESS잖아요. 네. 일단 ESS 쪽을 기대를 했는데 먼저 뚜껑을 연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의 부분에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한계 있다라는 평가 있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2분기에 흑자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2분기 또는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데 일단
EV는 여전히 북미 쪽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ESS 부분에 약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안에서 고수익에 좀 속할 수 있는 사업인 배터리 관련된 백업 유닛 관련 BBU라는 이 키워드로 네. 시장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BBU 그리고 UPS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우호적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좀 수주 소식이 또 BBU 쪽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DI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EV 관련돼선 유럽 쪽이 좀 수요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헝가리 가동률 회복에 대한 부분들 지금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많이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의 공정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바꾸고 있는 그런 기조들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울산 공장에서 NCA 관련된 ESS 배터리를 생산을 했는데 요즘에는 4분기 미국의 스텔란티스 관련 그 스텔란티스와 함께 합병으로 세웠던 그 합작 법인에서 ESS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ESS로 라인을 변경한 거예요. 그 이유는 생산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부분들 확대될 수 있고요. 이거면 관세에 대한 부담도 같이 낮춰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SS 시장 성장세는 우리가 지속적인 좀 체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ESS 출하량이 195.5GWh였대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성장률이 눈에 띄는데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근데 장악은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글로벌 네, 글로벌. 성장률이고, 네, 네. 근데 중국이 장악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삼성 SDI의 위치는 어디냐? 11위입니다. 이제 10위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출하량이 3GW씩 그래서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좀 늘어난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EV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IAEA라 그래서 법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네. 있는 가운데 유럽 전기차 인도량이 지금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나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지금 점유율도 55.7%. 근데 북미는 40만 대. 그러니까 북미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셀기업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삼성 SDI도 이와 관련돼서는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가동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매번 하잖아요. 근데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분기부터 우리가 좀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암시를 했는데 시장이 현대차 아이오닉 3 그리고 기아 EV2에 NCA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헝가리의 굉장히 가동률이 헝가리 공장 가동률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제네시스 GV 90 여기에도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요즘 기아가 굉장히 잘 팔린대요. 유럽에서 네. 전기차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아와의 이런 같이 걸어나가는 이런 부분들 삼성 SDI에서는 굉장히 수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흑자 전환의 기대가 지금 앞서서 쭉 나열해 드린 부분 이유인데 뭐 보조금 혜택, 북미 쪽 ESS, 유럽 쪽의 가동률 그 향상 이런 부분인데 빠르게 반영되면 2분기고요. 그리고 좀 늦으면 3분기인데 저는 지금은 너무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2분기 실적의 결과치에 따라서 분위기 전환 용도가 좀 될 수 있는지 이 시선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이익이 이렇게 그렇죠. 그쵸. 좋아질 거 우리가 몇 년에 알았으면 반도체 삼성전자 49,900원 할 때 집 다 팔아 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익이 사실 늘어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때는 사실 엄청나게 강하죠. 그렇죠?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런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이익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계속 그랬어요. 실적 될까? 아니야. 1분기도 아니야. 2분기도 역시나 그죠? 원했던 그런 네. 턴어라운드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더 이상 추락할 것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과정에 있다. 이런 시각들은 꽤 있어요, 최근에. 네, 일단
너무 긴 터널, 음. 어두운 터널을 많이 지나왔고 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주가 부침은 이어지고 있지만 네. 여기서 추가 하락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안 나온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이클 자체는 바닥은 찍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감보다는 확인이라는 그 단어가 좀 더 쓰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확인되고 개선되는 모습이 숫자로 조금씩 증명이 되면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이 확인이라는 글자가 기대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우선 섹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확인이라는 키워드가 기대로 바뀔 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 비중이 너무 많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사실 2차 전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같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특별히 세일사 가운데서는 이준 대표님 지금 타픽은 뭡니까? 삼성 SDI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쪽에서는 매력이 좀 더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기업이 지금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 적자 기업이었잖아. 꽤 오랜 시간 동안요. 근데 흑자 전환이라는 이 키워드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면 지금 주가에 대한 탄력도라던가 그리고 변동성을 보면 삼성 SDI는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좀 산을 그리고 빠졌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좀 변동이 박스를 그리면서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돼서 나는 신규로 좀 종목을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좀 따라가기 좋은 거는 삼성 SDI가 그런 패턴도 보여주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좀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유중희 씨가 또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네, 일단 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관련돼서. 근데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상황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회사 일단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코프로 BM이 유증을 했고요. 네. 1.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예정 발행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네. 않겠지만 문제는 뭐였냐? 주주 배정 실권주 공모, 일반 공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왜 3자 배정 못했고 왜 자금 조달에 대한 선택지를 꼭 이쪽으로 했을까? 이렇게 첫 번째 왜 의구심을 기존주들에게 손을 벌리냐? 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시장은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가 핵심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려 7,650억 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헝가리 공장에 1,5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넣고 국내 경상 투자에 한 1,000억 원 정도 넣고 운전자분 1,35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니켈, 원자재 분명히 필요하고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왜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주주 배정을 해서 꼭 자금을 끌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심리를 상당히 좀 건드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수익해 그리고 마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니켈 관련돼서도 지금 노이즈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리스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근데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쪽은 돈을 좀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기존에 있었던 데는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실적에 대해서 확 바뀌어지거나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 워낙 변동성도 또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본업이 흔들리는데 이것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LFP 양극재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사업이 좀 이쪽으로 니켈 재련소를 획득하게 되면서 유연성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이에 따른 수익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되는 시각도 보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감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과 인도네시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것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방 경직성은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결국엔 그때 잘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올 수도 있지만 또 하필이면은 에코프로 BM이 그 전날 상한가 갖고 그룹주들이 상한가 뭐 맞아요. 28% 예. 급등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심리를 훼손시켰다. 이게 제일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죠. 네. 그 전에 사실은 뭐 셀 양극재나 소재 쪽에서는 그 LNF가 사실 제일 주목받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LNF도 올랐다가 사실 상승분 다 반납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또 소재 쪽으로 그죠? 뭔가 이번에는 좀 달리 가는 것 같다가 포스코 홀딩스도 또 빠졌고 그죠? 네. 네. 거의 뭐 제자리로 빠졌고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유증까지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뭐 지주사 성격인데 결국 지금도 돈은 필요한데 뭐 선뜻 외부적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주들에게 그렇죠. 손 벌리니까 그죠? 그리고 업황은 아직 돌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네. 참 어렵네요. 네. 그러면 소재사들은 어떻게 뭐 에코프로 그룹은 그렇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봐야 돼? 그럼 뭐 LN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기세 좋게 지난번에 이제 LFP 하고 뭐 그 테슬라 이슈도 있는데 여기라도 가져야 되는데 또 같이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반사수에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러면 대안에 대한 매력도 우리가 뭐 반도체랑 굳이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가끔씩 우리가 왜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로는 이어졌지만 그럼 SK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오겠네.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렇죠. 키 맞추기 반사수에 이런 단어를 또 섹터 안에서도 쓰잖아요. 근데 작용되지 않았던 부분은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들이 워낙 실적 부재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그러면 유증하는 거 아니야? 뭔가 자금 조달 이슈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 기업들과 반대로 또 소재 기업들은 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을 낳은 것 같고 워낙 고점 대비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전 맞아요. 섹터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반사수혜를 느끼고 이쪽으로 자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를 시장에서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라는 회사도 좋았어요. 뭐 ESS 관련돼서 LFP 배터리 모멘텀도 있고 그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심리가 회복돼야지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같이 하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전략을 다시 한번 볼게요.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네. 그러니 대략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자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하단에 싸지면 좀 샀다가 또 좀 상단에서 팔아주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하단쯤 왔다는 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아니야. 그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제 시황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좀 자신 있게 용기를 내서 지금 2차 전지 3, 5월 때라는 시각도 있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시각과 정리해 주십시오. 저기. 네, 일단 저는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유독 다른 섹터는 많이 올라왔는데 2차 전지만 유독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턴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다 모든 섹터가 빠졌기 때문에 이 다음 턴의 기회를 2차 전지가 받아갈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쭉 나쁠 거예요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급할 것은 없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 캐나다 잠수함 선정 얘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하나를 중심으로 아마 하나랑 뭐 현대 컨소시엄 들어간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안 됐어요, 그죠? 네. 예.
그 영향도 오늘은 시장에 있네요, 그죠? 네, 일단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 사실 처음에는 독일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제 나토 회원국 안에서 진행이 될 그렇죠.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다. 50대 50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한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일파만파 막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확 올라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독일이 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네, 딱 맞아요. 보는데 저도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나온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된다. 왜냐면 2년 동안에 이제 진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2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또 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뭘 또 그렇게 미련을 가져? 일단은 안 된 건데, 그죠? 그렇죠. 이게 또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새롭게 매수를 이 기사를 보고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하나오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과 본업에 이제는 캐나다 잠수함은 일정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나중에 뒤바뀌면 땡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맞을 것 물론 같고요.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말고도 또 그죠? 우리가 잠수함으로 많다. 뭐 네. 다른 국가들 네, 이런 네. 걸 했지만 뭐 캐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어제까지는 방산주를 보자 오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그쵸. 그랬잖아요. 네. 방산주 전체를 하반기에 다시 어떤 그 주도주의 반열에 올 수 있냐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주나 실적이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요. 네, 개인적으로는 방산이 우리가 조, 방, 원, 전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조선은 하나오션에서 아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산 띄고 조방, 원전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냐면 굉장히 필요한 전력원이긴 하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필요한 전력원이지만 짓는 데 시간 걸리고 이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도 실적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제 돌면서 약간의 이런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게끔 만들었던 요소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AI와 상당히 밀접하게 수혜적인 측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며칠 전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블랙스톤 산하의 QTS라는 회사가 버지니아 쪽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수요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주민들의 반발 뭐 역시나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때 1차적으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흔들리고 반도체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전력주들도 같이 동력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조방 원전 중에서는 방산이 좀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실적 키워드도 있지만 나토 정상회의가 또 마침 7일, 8일에 있다 보니 시장이 실적도 나오는데 일정도 있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쪽을 우리가 항상 실적 시즌 되면 봐야 되는 섹터로 거론이 되는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네. 그 안에서 매력도를 좀 가장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는 주가 반응이 좀 방어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괜찮습니다. 국내 4사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 정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또 갱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5개 분기 연속 1조 원 시대가 열린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분기 영업이익 첫 1조 원 돌파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매출도 회복되고 이익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방산주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앞으로 당분간 보일 가능성 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방산이 뭐 미국과 이스라엘, 이라크 전쟁은 어느 정도 노이즈야 있지만 그죠? 그렇죠. 그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데 그래도 뭐 워낙 그 소진한 부위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다가 자체 무장의 필요성을 중동이나 유럽이나 다 가지고 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이제 점진적으로 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요. 방산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자주포냐, 탱크냐, 비행기냐, 미사일이냐, 뭐 이런 거죠. 섹터별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에서 전쟁을 보니까
미사일이나 방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죠? 네. 그래서 LIG DNA인가요? 네, 바뀌죠? DNA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 잘한다. 현대로템만 못 관리고 있냐? 현대로템도 그러고 그죠? 이제는 카이를 봐야 된다, 그죠? 한국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러면서 네. 계속 어떻게 보면 한 4사, 그죠? 네. 한 4사가 계속 뭐 엎치락 뒤짝하잖아요, 그죠? 네. 기업별로 좀 그럼 이슈를 봐주세요.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음. 시장은 계속 제일 관심을 두고 음.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 첫 1조 원 돌파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쪽에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 뭐 호주 그리고 이집트도 실적이 어느 정도 기여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지금 5조 원 규모의 미국에서 지금 자주포 관련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독일과 붙습니다. 라인메탈과 붙게 되는데 관련돼서 일단 그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에서도 프로젝트 그리고 스페인도 자주포 사업 그리고 폴란드 추가 계약 이런 식으로 하반기만 하더라도 모멘텀 줄줄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부분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잠깐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다 이제 어쨌든 간에 대장주로서 보는 게 네. 여러 모멘텀들을 다 그쵸. 가지고 예를 들면 반도체로 보면 삼성전자처럼 뭐 바운드리도 하고 설계부터 해서 다 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종합 업체로서 그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있고 또 이제 많은 그 애널리스트나 우리 전문가들이 여쭤보면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뷰로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먼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뭐 한국판 스페이스 X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 스페이스X 스페이스 X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측에서 AI와 우주항공 쪽에 55조 원 투자하겠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한국항공 우주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2대 주주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국항공 우주에 대한 이런 흡수 그리고 움직임들을 보며 하나의 맞아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주항공 모멘텀도 가장 강하다 보니까 예. 약간 1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9%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 K2 전차 수출 관련된 효과가 크게 늘었던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좀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늘었던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K2 전차 관련된 생산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중동 뭐 이런 쪽의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또 그 철도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쪽도 뭐 수주기 대감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좋게 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4사 가운데 좀 못 끼다가 좀 명함을 내미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란 말이에요. 네. 예. 한국항공우주는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명함을 못 내밀었는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 한 22% 정도 네.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KF21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양산을 못하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꽤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네. 이제 그 테이프를 끊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돼서 양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레이시아 FA50 같은 경우에도 납품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투기 관련돼서는 한국항공우주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수출이 추가적으로 전투기 쪽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엮어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맞아요. 관련된 모멘텀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기대가 있고 고민이 되는 데가 LIG 그죠? DNA예요. 네. LIG 그 전에는 에어로스페이스였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닌가? LIG LIG 넥슨이요, 넥슨. 네, 헷갈려. LIG 넥슨이었지.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네. LIG DNA라고. 이름 좀 짧게 좀 바꾸면 좋겠어. 길어. 어쨌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전을 보니까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네. 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걸 디펜스할 수 있는 시스템 네. 이런 거 좀 LIG DNA인데 그리고 성능도 엄청 좋더라.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빨리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시장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LRG DNA가 이제 생산에 관련돼서는 바로바로 납기가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궁2 관련돼서 요격률 99% 이번에 보여줬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익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수주 모멘텀도 나왔고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 36%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압기에서도 네. 효성중공업, H현대 일렉트릭 너무 좋았지만 LS 일렉트릭이 성장률이 높아서 그 이후에는 주가 탄력도가 가장 좋았던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LIG 넥스원이 한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좋았을 때 좀 부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그렇죠. 전쟁 터지기 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은 가장 좀 눈에 띄게 보여줄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천궁2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라인메탈과 합작법인 설립인 것 같습니다. 라인메탈이 한 3년 정도 꾸준히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저변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LRG DNA는 중동 쪽을 많이 봤는데 이젠 유럽이라던가 다양한 국가로서의 수주 모멘텀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저는 LRG DNA 같은 경우 이제는 좀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고스트 로보틱스라 그래서 로봇 사업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로봇 네. 관련돼서도 참 아직까지는 뚜렷한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 그래서 LIG DN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향후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산 좀 마무리 좀 할게요. 네. 방산은 전쟁이 끝났으니 방산주는 아니야. 이런 시각은 이제 좀 아니고, 그죠? 그쵸. 네, 구조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실적도, 가시화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민이 워낙 반도체로의 상승장에서 반도체로의 쏠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긴 사실 방산주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반도체와 방산 이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대감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방산이 하반기에 얼마나 주도주군에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투자자들은 네, 어떻게 타이밍을 좀 잡아서 공략할 것이냐?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방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반대 진영에 있죠. 반도체가 있고 비반도체죠. 비반도체 진영이 맞아요. 쫙 네. 있는데 네. 일단 그 안에서 조방 원전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시장이 좀 메리트 있게 느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뭐 하나의 또 다른 선택지를 중기적으로 나는 좀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 수주에 대해서 해외 쪽의 수주를 많이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많은 산업을 좀 보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5에서 10%, 5%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는 2분기 실적 기점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와 함께 공존이 되어도 좋은 섹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사실 방산이 계약 체결부터 생산, 납품까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반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여기에 수주가 얹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큰 비중, 반도체를 넘어서는 비중을 가져가긴 어려워도 비반도체 진영에서 한번 선택해볼 만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방산 이야기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